計画成功をして米英祖帰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 1945년 8월 15일 일본 전역에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군 정치하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제국 헌법 폐지와 비무장화가 강제되었고, 또한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식되며 언론 및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활동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자 일본 내 자유당, 진보당, 사회당, 협동당, 공산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난립하며 의석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후 직후의 일본 정치는 좌파 우파 간 세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정당 간 통합과 분열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1955년까지 전후 10년 동안 출범하고 사라졌던 정당이 무려 50개나 된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전국이 얼마나 어지러웠을지 대략 예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 사회당과 노동당, 공산당 등 좌파 혁신 세력이 도합 162석을 차지하는 대격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좌파가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동안 기존의 대부분의 시기를 집권해왔던 보수 세력은 내분으로 인해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져 있었고, 이 때문에 각각의 정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55년 총선의 결과물은 쪼개진 두 보수 정당에게 막대한 위기감을 안겨다주게 됩니다. 결국 대히트를 치고 있는 혁신 세력의 위상 앞에서 혼자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은 혁신 세력에 맞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거대 집권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이처럼 1955년부터 형성된 보수 세력과 혁신 세력의 양대 구도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만 본다면 일본의 정치 체제는 좌우 양대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민당이 수십 년 내내 제대로 된 견제 세력 없이 장기 집권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정치 형태는 2020년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민당은 어떻게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유권자들은 왜 항상 자민당에게만 표를 몰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1955년 이후의 구도를 보수대 혁신의 양당 구도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상은 당시의 의석이 보여주듯 자민당과 사회당의 2대1이라는 노골적인 우위 구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 두 슈퍼파워가 세계의 패권을 두고 힘을 겨루던 차가운 전쟁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에서 냉전의 대표적 국지전인 6.25 전쟁을 경험한 이후 일본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보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국방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보수 세력인 자민당과 혁신 세력인 사회당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왜 국민들이 자민당에 더욱 지지를 보내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과 군대의 재무장 및 미국과의 공조 강화,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 및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회당은 패전 이후의 평화헌법 유지와 미국 소련 사이의 비무장 중립, 그리고 독점 자본 대항 및 노동자 계층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대 정당 간 대립 속에서 당시 일본 유권자들은 당연하게도 자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대의 증강과 국가성장, 미국과의 공조를 주장하는 자민당의 정책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고요.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은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보수주의 세력에 당연하게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당이 콩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민당이 계속해서 여당을 해먹는 상황이 반복되자 자민당은 더 이상 외부 세력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외부의 위협이 없던 자민당은 이제 내부의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민당 내 파벌 간 경쟁 말입니다. 애초에 자민당은 1955년 보수합동 당시부터 이미 각자의 보수 세력들이 연합을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이 세력들은 혁신 세력에 대항하여 보수라는 하나의 가치로 뭉쳤지만, 이들 세력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자민당 장기 집권 성공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태의연한 파벌 정치가 장기 집권의 비결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당시 자민당의 독주체제 하에서 당내 파벌들은 사실상 정당 안의 정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권하던 파벌과 그 총리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집권 파벌은 내부 경쟁에서 힘을 잃게 되고, 다른 대항 파벌이 새롭게 지배 세력으로서 부상하게 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민당은 장기간 집권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점차 지쳐갈 때마다 내부에서 파벌을 갈아 끼움으로써 일종의 정권 교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민당 집권 시기인 60, 70, 80년대 동안 일본은 전례 없는 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해 당시 도쿄 하나로 미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과 안정 덕분에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우클릭되어 가고 있었고, 자민당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야당들은 자민당의 견제는커녕 지속적인 분열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무렵 사회당에서 민사당이 새롭게 분리창당하였고, 70년대 공산당과 공명당의 의석은 배로 증가하는 등 야당의 대분열 속에서 주요 야당 세력이었던 사회당의 의석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당은 60년대, 70년대 동안 계속해서 친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표방하였는데 냉정기 상당히 보수화된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급투쟁이나 비무장 중립 같은 매니악한 슬로건만 외치고 있으니 이들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러한 야당의 분열과 사회당의 악화 속에서 자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도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발달과 농촌 인구의 감소는 자민당 주요 지지층의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도시의 공기 및 수질 오염과 인구 밀도 급증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주거 환경의 파괴 문제는 여당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대도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끝없는 자민당의 독주와 대안 없는 정치판에서 일본의 정치 풍토는 유권자들의 니즈를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최악보다 차악이라는 유권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정치는 최선을 고르는 것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톡톡히 수혜를 받고 있던 자민당은 55년부터 80년대 말까지 정권을 장악하며 영구히 일본의 유일 정당의 지위를 이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988년에 터진 리크루트 뇌물 사건으로 자민당 정치인들이 줄줄이 뇌물 스캔들에 엮여나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로 인해 경제성장의 사다리는 부러져가고 있었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민당은 여전히 파벌 간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3년 자민당 내 분열 세력들이 대거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고 다른 야당들도 자민당 타도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대적인 결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불신과 환멸은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노는 반자민당 세력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다수의 야당 세력들은 비자민당이라는 목표 아래 대통합을 이루며 마침내 1955년 이후 최초로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연합 내각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각 수립 이후 곧바로 선거제도 개편,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등 기존 고착화되어 있던 일본 정치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며 일본 국민들에게 구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민당 타도안이 있었을 뿐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제각각이었던 이들 세력들은 이미 정권 교체를 이룬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로 결집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엮이며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쫓기듯 사퇴하고 말았으며 이후에 하타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이들도 야당 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결국 64일 만에 또다시 와야 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구태로 낙인 찍은 자민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던 모습이었죠. 이후 야당의 분열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기세등등하게 출범했던 비자민당 연합은 결국 연합 세력 중 하나인 사회당이 자민당과 결탁한 것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민당은 고작 3년 만인 1996년 다시 정권을 되찾았으며 파벌 정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기업들과 결탁하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 또한 끝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분열되어 있던 야당 세력들은 1998년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민주당은 자민당의 구태 정치에 실망한 기존 야당 지지층 및 중도층과 일부 자민당 유권자들의 표를 빠르게 흡수하며 점차 거대 정당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0년이 되어 민주당은 총선에서 127석을 확보하며 마침내 자민당을 견제할 유의미하고 유일한 세력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민당의 압도적인 일당 독주 체제가 깨지고 자민당 대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성장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층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었고 설상가상 2008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는 일본에게 마이너스 5%라는 충격적 경제 성장률을 안겨다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와 양극화라는 문제 앞에서 모든 화살은 자민당과 기존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탓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민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2009년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480석 중 무려 308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자민당은 119석이라는 역사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에게 308석이나 물어준 일본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이 보여줄 새로운 정치에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일까? 당선 이전의 민주당은 자민당이 기존의 미국과 했던 합의를 파기하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민주당은 내각 출범 이후 기지를 세울 타 지역을 정의했었는데 후보지로 정해지는 지역마다 모두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대대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 미국과의 합의까지 전면 백지화시켜야 했었는데 내부 반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무턱대고 합의만 깨려고 하니 당연하게도 미국은 이를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로 인해 국민들은 민주당이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려 든다며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민주당은 사면 초과의 상황 앞에서 공약 이행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키오 내각은 출범 8개월 만에 지지율 70%에서 20%로 대폭락을 맞이했고, 민주당은 1년 만에 내각을 새롭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집권기에는 하필 딱 그 시기 중국에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마저 빼앗겼으며, 설상가상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분쟁 과정에서 일본 관광 전면 금지와 더불어 히토리 원수 수출 중지라는 경제 보복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극단적인 보복 앞에서 일본은 결국 중국 정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으며, 집권 정당인 민주당은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사상 최대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제대로 된 대처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빠르게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불복, 동일본 대지진, 당내 의원들의 탈당 러시,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논란을 거듭하며 2009년 정권 획득 이후 딱 3년 만인 2012년 다시금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렸으며, 반대로 자민당은 아베, 스가, 기시다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외부의 견제 세력 없이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는 유의미한 야당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